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공천 문제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더민주 내부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표임은 더민주의 비례대표 공천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오늘 순서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그리고 민동기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원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하시기로 했었는데요. 중앙위원회가 8시로 연기가 되면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중앙위원회 시작 전에 김광진 의원과 잠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지금 국회에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국회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오늘 중앙위원회가 3시에 열릴 예정이었잖아요. 이게 8시로 미뤄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것이 또 대표를 설득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예. 이게 필리버스터 중단부터 시작해서 정청래 의원, 이해찬 의원 공천 배제, 그리고 청년 비례대표 경선 등 공천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번 비례대표 문제에서 당 안팎의 문제 제기가 폭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선거든지 간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죠.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국가에는 헌법이 있듯이 당에는 당헌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헌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의견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그러면 바뀔 가능성, 지금 현재 김종인 대표께서 처음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바뀔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 몇 가지는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얘기들로 보면. 근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이 실제 처음에 주장해 왔었던 당헌 당규를 원칙적으로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도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볼게요. 사실은 비례대표 1번 하면 당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이 총선 20대 총선에서 더민주가 어떤 색깔을 보여주느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표절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1번으로 굳이 공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으셨나요? 일단 저희도 어제 공심위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은 거기 때문에 중앙위원회에서요. 저희들은 세부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고 언론에 나온 거 말고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실제 이런 논쟁이 있으면 공심위가 명확하게 그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재고를 하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입장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그것이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중앙위원회에는 김종인 대표가 참석하시나요? 아까부터는 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어서 아마 오시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오셔도 회의는 계속 되는 것이죠? 이건 중앙위원회 의장이 집행하는 회의이기 때문에요. 당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아니십니다. 예, 그렇군요. 자, 김 의원님 오늘 회의 때문에 못 오셨는데 회의 끝나시고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 같이 들으셨죠? 지금 김광진 의원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질문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이게 비례대표 공천 문제 때문에 더민주가 상당히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고 기자님은 이번 비례대표 공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동안 공천이라는 여러 언덕을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언덕을 넘어오면서 이해찬, 정청래 이렇게 굴러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지금까지의 어떤 그 사안들이 언덕이었다면 이번 비례대표 공천은 저는 절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덕은 어떻게든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서 넘을 수가 있는데 앞에 그냥 절벽이 버티고 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암벽 등반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난망해 보입니다. 이 비례대표 공천은 이러한 문제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후보 개개인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불거지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문제 있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김광희 의원한테 물어봤지만 1번이라고 하면 상징성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한 사람이라면 이번 선거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총선이 이루어지냐는 걸 볼 수 있는 선명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내세워야 할 텐데 이번에 1번으로 이렇게 되신 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표절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학 구조개혁 위원회에도 참석하신 분이세요. 이게 구조개혁 때문에 온 대학이 지금 이 취업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인문사회과학적으로 완전히 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을 했던 분을 그 1번으로 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비례대표 공천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많은 비판이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비판을 일단 다 걷어내고 정말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기기 위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이렇게 했다. 이제 그걸 철저하게 이제 일단 전제한 상태에서 그 비례대표 명단을 한번 봐도요. 이게 과연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 건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최진봉 교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정치적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비례대표 공천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아까 김광진 의원도 전화 통화에서 말씀을 했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조차도 왜 1번으로 그 문제 많은 사람이 1번으로 됐는지를 잘 모르고요. 굳이 1번만이 아니더라도 비례대표에 올라 있는 상당수 후보 가운데 신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셀프 공천 혹은 도덕적 논란 이걸 다 논외로 하더라도 그럼 이기기 위해서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명단을 보면서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읽혀야 되는데 그게 안 읽힌다는 거죠. 이게 이기기 위한 비례대표 공천인지 도대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게 전혀 안 읽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지지자는 물론이고 맹폭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셀프 공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알파고 공천인 것 같습니다. 알파고. 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하고 이렇게 바둑을 둘 때 우리가 잘못 둔 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30수 앞을 계산한 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글쎄 이 정무적 판단을 하고 30수 앞을 보고 한 공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보는 범주 안에서는 설명이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은 찍는 단체나 그런 사람들을 관련 있는 사람을 함으로써 어떤 이 그룹을 지지계층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것인데 이번에 보면 이 박경미 교수도 문제지만 김숙희 서울시 의사회장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비례 공천을 받는다 했더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이 보건의료단체 4군데 단체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동안 의료개혁에 대해서 반발했던 거 그리고 리베이트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사 처벌 조치를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보수적인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했는데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공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글쎄 저희가 알파고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참 이해하기 힘든 공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박종원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전 공군 참모총장. 근데 김종인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분이 문제가 돼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결국 제대로 검증은 안 한 거잖아요. 비례대표들을 뽑는 과정에 있어서 공관이든 아니면 김종인 대표 개인이든 본인이 어쨌든 뭐 1번부터 10번은 자기가 어쨌든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검증이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뭐 추천을 받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아까도 뭐 현역 의원도 모를 정도를 깜깜이 뭐 인사 또는 깜깜이 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본인은 물러설 수 없다. 대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과연. 근데 사실은 저도 네. 왜 이런 비례대표 공천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추정이죠. 첫 번째는 공천심사 비례대표 이 명단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게 정말로 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 과연 몰랐을까? 그러니까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더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경미 교수건도 그래요.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불러서 물어봤대요.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일 별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 이렇게 돈 받고 이런 사람으로 이미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후보들을 내세워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결과도 문제지만 과정의 문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혁신이나 이제 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밟아서 이런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전부 무력화시키고 벼락치기 공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벼락치기 공천을 한 의도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검증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인물이 되더라도 시간이 없으니 대안이 없으니 그냥 가자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게 끌고 와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뭐 그런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돼요. 이번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80석도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 김종인 대표가. 본인은 지금 얘기하거든요. 나를 이 정도로 대우하는 정당에 나 있을 필요도 없다. 지금 나가겠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끝까지 버텼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셀프 공천, 도덕적 결함 이런 걸 다 논의로 하더라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100번을 양보해서 인정을 하고 그럼 이 명단 가지고 과연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런 비례대표 후보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있는 신상들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 저도 그래도 시사라든가 미디어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명단을 처음에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했던 그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설득을 한다? 저는 힘들다고 보고요. 김종인 대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김종인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리더십 측면에서는 둘 다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견이라든가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보복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 안 해. 그렇죠. 뭐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조금 차이일 뿐이지 권위주의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캐릭터는 대단히 좀 공통점이 많다라고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고 기자님, 그러면 또 이런 예측도 있어요. 김종인 대표가 셀프 공천에서 물론 지금은 뭐 13번으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2번으로 해서 들어가면 이런 거잖아요. 구원투수로 불렀더니 구단주를 해먹겠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대권까지 넘보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말 김종인 대표가 그런 꿈까지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1회 때 제가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의 포석이 지금 이제 비대위를 넘어선 평시작전권까지는 넘보고 있는 포석이다. 그리고
최소한 친노 그룹으로, 친문재인 그룹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포석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그 길로 계속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룹과 어떤 동맹을 맺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지금 그림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제 구현될지는 이제 일단은 선거를 치르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냥 가능성 하나로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 기자님,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아까도 계속 만약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지만 김종인 대표가 이걸 밀어붙인다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으로 뭐 넘어갈, 그러니까 지지를 바꿀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반사 이익은 분명히 정의당에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오늘 다른 그 정의당 그 예비 후보로 나선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실제로 당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반사 이익이라고 하는 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인데, 근데 정의당 쪽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요, 이게 지금 야권에 대한 전체 어떤 환멸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반사 이익보다는 앞으로 총선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2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동반 하락할 수가 있다는 점을 더 우려할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반사 이익을 얻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사실 정의당 쪽에서도 새누리당의 어떤 과반이라든가 혹은 개헌 저지선 이런 거를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적한 것처럼 고 기자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되다가 80석도 못 얻고 180석 가져가고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4년을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후에 4년이. 그런 걸 왜 김종인 대표가, 제가 이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김종인 대표가 왜 그걸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어떤 입장, 본인의 어떤 기질 또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밀어붙이면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고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의 이런 스타일에. 지금 이제 선거까지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논란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고 끊어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공천 파동 때도 정청래 의원이 불출마 그것에 수긍하겠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얼만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야당에 미칠 영향이 이제 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 이제 지역구 선거는 이제 지금 각 대진표대로 구도대로 치러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미칠 영향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서, 정당 비례 투표에서 정의당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다른 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영향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야 될 국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이미 절벽이 됐기 때문에 그 절벽을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도, 김종인 대표 입장으로서도 지금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계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정도의 지금 옥리를 부렸으면 이것에 대해서 카운터 파트너는 문재인 전 대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불러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임계점 이상의 어떤 논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풀어내는 과정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과제고,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뭐 오늘 밤이나 제 생각에는 오늘 밤 정도, 좀 늦어도 내일까지는 직접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만나고 나면 김종인 대표가 바꿀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도 지금 프로세스를 다 염두해 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땐 조율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지금 김종인 대표는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뭐 이런 차원에서 흔히 말해서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둑 수를 두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좀 우려하는 대목은 정말로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만약에 한다면 그때는 좀 답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이 좀 갈리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을 봤을 때는 이것은 이제 좀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개평 정치죠, 개평. 근데 개평을 너무 많이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개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개평에서 어느 정도의 절충은, 저는 그 절충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이걸 그 비례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제 본인이 셀프 공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에 저는 더 많은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지금 그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공학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그러니까 많은 지지자들과 이권자들이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했을까? 비례대표로 올렸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 비례대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이게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게 셀프 공천에만 지금 집중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묻혀갈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거죠, 제 말은. 본인만 14번으로 물러나고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면 그것도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 원래 진보적인 성향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번호 맞바꾸기로는 이렇게 지금 그걸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그걸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이제 뭐 고 기자님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나서서 조율이 돼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된다면 진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으신 분이고 나 짐 싸서 나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더 꼬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대위에 대한 비대위가 만들어져야죠. 그렇죠. 그럼 누가 그거 맡아야 됩니까, 비대위? 거기까지는 그냥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참 저는 이게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이분이 들어와서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 비례대표에서 예전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양양자 씨 데려올 때의 감동, 뭐 양양자 씨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와서 어쨌든 보여줬던 처음 인사로 1호로 영입하면서 감동을 줬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런 감동이 왜 비례대표에서는 없었는가? 그 지난번 19대에 1번이 전태일 전순호. 누님이신가 그러시죠? 그분이? 여동생. 여동생. 그런 감동이 없잖아요. 또 이번에도 논란이 되는 게 노동자 계급이나 아니면 그 소수 계층, 소위 우리 사회에서 그 흑수저라고 얘기하는 이런 계층들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더라도 다 뒷변에 가 있고. 그냥 이번 공천에 이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여기에 이렇게 위에 당명만 바꾸면 이해가 되는 공천. 그러니까 당명만 새누리당으로 바꾸면 이렇게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천이죠. 그리고 또 조선일보가 최근에 김종인 공천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비례대표 공천 잘했다, 김종인 공천. 그러니까 사실 그 조선일보나 보수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비판할 때요. 그 친노라든가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 인사에 대한 사실상의 청산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김종인표 비례대표 흔히 말하는 이 개혁은 상당히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을 사실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저는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김종인표 비례대표를 칭찬하고 나선 배경에는 당연한 거다. 조선일보 시각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데 야당의 대표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수 언론의 칭찬을 받는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냐는 거죠. 그게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는 끊임없이 중도 외연 쪽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선거 전략으로 지금 계속 채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첫 시간 때도 굉장히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가다가 정작 그 지지층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 논란은 그 지지층들의 한계를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애초에 이제 이번 선거 프레임이 그러니까 친노 청산 선거로 가는 것을 그 길을 보여주었으니까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제 칭찬하겠죠. 그러니까 친노 청산이란 건 야당 심판 선거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런 친박이니 진박이니 그런
대통령 측근 그룹의 문제, 그리고 여당 심판, 여권 심판, 정권 심판 이 석대이기 때문에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뭐 칭찬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뭐 쌍수를 들 정도의 그런 뭐 공천이겠죠. 네, 참 그 특이한 상황이네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수신문 조선일보의 칭찬을 받는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 나눴듯이 지난 선거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로 많이 내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요, 청년, 장애인, 농어민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서민 등을 대표하는 인물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 오전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투표의 힘이 자영업자 한 분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잠시 보고 얘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에는 한 2시, 금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에 한 3시에서 4시 이렇게 끝나요. 재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3일 문 닫은 거 빼놓고는 8년간 문 닫아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결근해 본 적도 없어요. 나는 일주일에 뭐 주 1일 휴무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한 8년 정도, 8년 넘게 여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 요리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 와이모 닭갈비집이라는 걸 했어요. 5년 딱 장사를 했는데 내용 증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 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를 통보를 한 거예요. 내가 영업 끝나니까 딱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조카가 들어와 있다 그랬죠. 본사 사장에 조카가 들어와 있다. 두 번째 자영업 프랜차이즈 시작하신 거예요? 네. 처음에 장사 잘 됐다가 사이클 도니까 뭐 미천이 드러나갖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한테 가게 빼라고 통보는 들어왔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치킨집에서 딜이 들어왔어요. 8년 동안 치킨 외길 인생이네. 물류 비용들이 좀 비싸거든요. 물류비라는 건 정확하게? 가령 치킨이라든가 닭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소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오일들, 이런 것들, 그런 비용들이 좀 비싸니까 지금 뭐냐면 마진이 조금 남는다는 거죠. 15,000원짜리 팔면 내가 도대체 다 제하고 얼마 정도 남지라고 했더니, 중간에 임대인한테 인건비, 임대료로 나가는 거고, 애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뭐 용역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 이런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1,500원인가 2,000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령 1,500원짜리 콜라를 서비스로 더 주면은 쏘쏘가 돼버리는 거죠. 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고요. 그래도 주인이 좀 인심 써준다고 1년 반의 여유를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딱 장사하고 털고 나가라. 올해 7월 달이면 그 기간이 끝나요.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체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왜냐면 불과 얼마 전에 나도 그랬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5개월 차이로 못 받았거든요. 5개월 차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며칠 차이로 못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맨몸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우리 가족이 정말 비참하게 이 시간 이후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하고 똑같거든요. 즉 건물주가 주장하는 재산권하고 제가 주장하는 생존권하고 두 개가 부딪혔는데 법은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손을 들어줬어요.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중요도도 만만치 않더라라는 것들, 가령 지금 영업보장권 5년을 준 게 10년으로 들이밀었는데 지들끼리 그럼 5년으로 하지해갖고 했대요. 목소리를 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딸랑딸랑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싫더라도 그 사람들인데, 싫더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찌됐든 정치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중에 가용 수단 중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효율적인 수단인 거죠. 그러나 저러나 을지로위원회 통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진 거는 결과로 나타난 거니까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죠. 방금 이제 들으셨는데 네. 저렇게 치킨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서민을 위로할 수 있는 게 정치다. 물론 욕하면서도 그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이번에 비례대표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 특히 앞번에 배치되신 분들이 과연 을지로위원회처럼 서민들의 아픔, 서민들의 고통을 직접 경험했든지 아니면 돌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이 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고 기자님? 이분들은 이렇게 을지로위원회와 비교해서 표현하자면 네, 네. 갑돌이 갑순이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살아온 인생이 계속 갑이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지갑 줍는 것처럼 그런 좀 공천을 받아서 아무 맥락도 없이 그리고 아무 기여할 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좀 잘 정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지금 상계 함수는 예. 새누리당 공천도 이해 못지않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좀 상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끌고 왔던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서서 어떤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오면서 많이 이렇게 더민주의 어떤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색깔이라든지 야권의 판도 자체가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뭐 어떤 게 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자면, 또 앞으로도 김종인 대표가 그러면 야권의 지형이나 판도의 변화에 중심에 설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민 기자님? 그러니까 야권의 판도까지 바뀔지는 예, 예. 제가 봤을 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 결과를 놓고 일단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야권에 미친 영향이라고 일단 국한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예. 더불어민주당을 철저하게 보수화시킨 그런 공로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략을 택했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길 수 있다라는 나름의 어떤 확신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논란만 하더라도요. 사실 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 참 전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좀 어리석긴 한데요. 예. 지금 새누리당과 관련한 공천 파문이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굳이 뭐 지상파라든가 종편이라든가 조중동이 그 사안을 보도하기 싫다 하더라도 보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 파급력이 대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게 지금 완전히 지금 가려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뭘 위한 비례대표 공천 파문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야권 재편은 일단 총선 결과를 보고 제가 판단해야 될 문제 같고요. 급격하게 지금 제1야당의 스펙트럼이라든가 정책 노선을 지나치게 좀 총선을 의식한 나머지 너무나도 한 큐에 그냥 보수화시켜버렸다 하는 점은 변화라고 하면 변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 총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욕먹기 게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도 지금 판단할 때 누가 좋아서 누구 예. 기대를 걸어서 이렇게 투표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얘도 싫은데 쟤는 더 예.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쟤는 원래 싫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고를 선택지가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집토끼를 지키는 결집시키는 어떤 그런 움직임 지금까지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산토끼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집토끼들을 뭐 다 내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이제 이 공천 국면을 넘어서서 이번 주에 어떻게든 이제 후보 등록을 하게 되니까 다음 주에 넘어가면 어떤 것을 이슈로 치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파동에 대한 걸로만을 치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계속 끊임없이 지금 대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변수들은 또 지금 김종인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는 경제 민주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황 국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현 정부의 어떤 경제적 어떤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공천 국면에서는 뭐 그냥 욕먹기 게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최상의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 지지층들 중에 이번 이런 그 비례대표 공천의 사태를 보면서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뭐 어쩔 수 없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총선에서 일정 부분의 지분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과연 그럼 서민과 또는 야권 지지층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또는 그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계속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계속 있고 그 사람이 비례대표 들어와서 계속 대표로서 있는다는 가정을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지겠냐는 거죠. 흔히 정치는 네. 어제는 어제의 논리가 있고 네. 오늘은 오늘의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 국면 때는 이제 그 앞까지 뭐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지금 걱정하기도 바쁜데 앞으로 그 걱정까지는 뭐 이렇게 거기까지 지금 뭐 얘기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한정된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네. 24, 25일이 등록일이기 때문에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정돈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느 쪽이 어떻게 이렇게 그 매듭 짓느냐 그게 지금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민 기자님한테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번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을 지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예를 들면 정당의 어떤 색깔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너무 실망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투표 현장에 가서 야권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등을 돌리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하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한다고 해서 찍을 정당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의당도 있고 녹색당도 있고 한국에서 주류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정당이지만 나름대로 풀뿌리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정당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당들의 주장이라든가 목소리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중도라든가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계속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뭐 모습에 실망한 유권자라면 다른 어떤 정당들도 충분히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참에 또 생각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또 김종인 대표가 어찌 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고 기자님이 당권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비례대표를 꾸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당권을 장악하고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이제 활동하기 전에 본인의 어떤 그 지지 세력 또는 자리 이런 걸 좀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포석은 이제 이미 구도상으로 돼 있지만 그게 이제 구현될지는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유권자들은 투표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탐탁한 이 정치인, 정당이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럼 민 기자님 오늘 더불어민주당도 문제였지만 국민의당도 논란이 많았죠?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뭐 이게 국민의당도 사실은 워낙에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라든가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았을 뿐이지 국민의당도 지금 공천심사와 관련해서는 뭐 폭행 사태까지 뭐 벌어졌다는 얘기도 지금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선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책임자가 뭐 사퇴했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전에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당이 당을 출범시키면서 했던 그런 새정치라는 구호가 대단히 지금 빛이 발해도 너무 발해가지고 야권을 지지하는 이런 지지층들에게 글쎄요, 굉장히 좀 실망감과 걱정되는 거는 정치 혐오까지 좀 이동이 될까봐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고 기자님, 네. 이제 만약에 고 기자님이 김종인 대표한테 만약에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고 자리라면 이번 비례대표 이 공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뭐 좀 웬만큼만 하시라. 적당히 하시라. 이렇게 네. 맞는 말씀 같아요. 한마디로 뭐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국회의원 당선 직행버스를 할 수 있는 비례대표 1번과 2번. 그래서 비례대표 1, 2번은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면서 총선 전략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선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안이 공개되자마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비례대표 후보안을 살펴보고 과거 제1야당의 비례대표 1, 2번 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에서 논란을 빚은 그룹별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지난 20일 비대위가 공개한 명단으로 당 중앙이 반대에 부딪힌 안입니다. 임의대로 3개 그룹으로 나눈 것과 함께 논란이 있는 인물들이 포함돼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들 면면을 보겠습니다. 시민사회나 노동계 인사보다는 교수 등 전문가가 대다수로 1번에서 10번까지에서는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포함됐을 뿐입니다. 게다가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도 문제가 됐습니다. 당대표 권한으로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수 있는데 그중 1석을 자신에게 썼습니다. 더욱이 나머지 2명 역시 논란이 있는 인사들입니다. 1번인 박경미 교수는 제자 논문을 본인 명의로 학회지에 무단게재에 논란이 된 바 있고 6번인 최은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변호하는 신문 칼럼을 쓴 게 논란이 됐습니다. 결국 오늘 문제가 된 후보 중 일부를 제외했고 그룹 없이 투표를 통해 35명의 순위를 정하기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럼 제1야당이 역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번과 2번에 어떤 인물을 선택했을까요? 비례대표제가 시행된 17대 총선부터 보겠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1번은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장양숙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였습니다. 중증장애인으로 부산 여성장애인연대 회장을 지내는 등 장애인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처음 입성한 인물로 이후 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습니다. 비례대표 2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인 홍창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 청년 비례대표 최종 후보자 중 1명과 구설에 올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18대 총선 보겠습니다. 당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이성남 전 의원입니다.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은 장애인이자 법조인 출신인 박은수 전 의원이었습니다. 법관 임용심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탈락했으나 부당함을 언론에 알려 법조계에 진출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19대 총선입니다. 당시 양극화 해소가 총선의 주된 이슈였던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1번으로 전순옥 박사를 선택합니다. 전순옥 의원은 성공회대 교수 출신으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노동문제 전문가입니다. 당시 비례대표 2번을 받았던 최동익 의원입니다.
시각장애인이자 장애인 운동가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이나 청년, 노동운동가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선택했던 역대 비례대표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1번인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입니다. 수학교양서 저자로서 교육계에 알려진 인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학 구조개혁위원 등을 지냈고 2014년 MBC 100분 토론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거의 그대로 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미 소명이 된 사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번에서 14번으로 바꾼 김종인 대표입니다. 셀프 공천으로 논란이 일자 오늘 14번으로 순번을 바꿨습니다. 이 역시 거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순서로 이번 총선에서도 당선되면 비례대표로만 5번째입니다. 순번 배정과 동시에 당선이 보장될 수 있는 비례대표 후보. 비례대표 후보자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 내 특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로 구성돼야 합니다. 당의 가치에 부합하며 시대적 요구에 대변하는 인물을 찾기 위한 제1야당의 철학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 총선 유랑팀은 대구 최대 격전지 중에 한 곳인 대구 수성갑에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 대구 수성갑에서 새누리당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맞붙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총선 유랑팀은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중심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격전을 상징하듯 제 뒤로 김문수, 김부겸 후보의 선거 캠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이 지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에 대한 지지가 굳건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에선 야당 소속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가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부겸 후보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게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그만큼 대구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그만큼 힘들다고 봐야죠. 이분들이 자신들이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출할 기회가 없는 거라. 여기가 조금 완강한 이게 위계 사회거든. 그리고 어른들이 쭉 계시고 하니까 자신들이 이 사회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받아도 이 분노를 표출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뭔가 조금 할 만한 상황 아닌가. 이번에는 한번 그런 걸 터뜨려 보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꿈틀거림이 느껴져요. 그게 이제 대구 민심이죠. 대구 수성갑은 새누리당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 3번이나 당선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수성구를 수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역구 한 곳을 뺏긴다는 의미 이상을 갖는데요. 여당의 심장 같은 대구에서 야권의 교두보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직 이한구 의원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3차례,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지낸 김문수 후보가 구원투수로 나온 이유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결국 대구의 민심은 본인을 향할 것이라며 자신했는데 김문수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는 다릅니다. 김문수는 기존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도 분명히 다릅니다. 김문수는 깨끗한 정치를 혁신하고 국회를 혁신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반드시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을 항상 함께하는 민생 정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대구가 야당을 뽑는다면 불만 때문에 판 자체를 엎어버리는 결과가 와서 여러 가지로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김문수, 김부겸 두 사람 모두 잠룡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총선의 승자는 대권 도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수성갑 선거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김문수 새누리당 후보는 이번 승부를 통해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비해 김부겸 후보는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대구에 야당의 뿌리가 없는 만큼 후배 정치인들과 야당의 이미지 쇄신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예비 후보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항상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번에 당선되면 두 가지. 하나는 대구를 위해서 정말로 미친 듯이 일해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여기서 야당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신뢰를 깨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오면서 뭐 논란은 있지만 좀 당이 국민들하고 관계가 좀 많이 회복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동안 조금 반대에만 익숙하다는 우리 당의 이미지를 대안을 마련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고민하는 집단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바꾸는데 아마 제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사력 있게 책임지는 모습으로 해야 되잖아요. 네, 김문수와 김부겸, 김부겸과 김문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번 선거가 두 후보자뿐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됨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수성에서 투표의 힘, 김종울이었습니다.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비박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를 결정내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역시 공천 후유증으로 오늘 국회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회 사정이 이렇게 엉망이라고 해서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비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정치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22일이 남아있습니다. 20대 국회를 더 나은 의원들로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까지 투표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